간밤에 여러분 주무신다고 필리버스터를 다 못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 한 2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휘청거리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근을 하시게 되면 1시부터 3시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3시가 지나면 새벽이 되면 또 깨어납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24시간을 향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휘청거렸던 장동혁 대표의 그 힘든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 네, 새벽 심야 시간대에 저렇게 24시간 가까이 서 있으면서 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초인적인 것에 가깝죠. 초인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20시간 넘었고 아마도 24시간 만 하루를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런 필리버스터 할 수가 없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필리버스터가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국민이 무지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 무지해지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어떤 법인지 야당 대표가 거의 20시간 넘게 24시간을 향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룰루랄라 무관심하게 무지하게 짝이 없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면 그 나라는 망해도 당연한 겁니다. 망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나라는. 왜? 국민이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헌법을 위배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도 외면하고 또는 모른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각종 고전 서적을 들고 나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낙인 교수님의 헌법학 2024년 제24판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입니다. 첫 번째,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 세 번째,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입니다. 여기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 중에 하나가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습니다. 법관은 내부 구성원이든 내부 조직이든 본인 자신 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헌법과 법률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가 인사권을 침해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압력이지요. 이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추천하던 것을 내부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에 준 것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위헌입니다. 네 번째, 모든 국민은 법에 정해진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법관은 그냥 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인사권자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사무분담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 재판부를 맡고 있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 입장으로 보면 이게 특별재판부 설치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법률에 규정된 법관에 의해서 정당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위헌성은 여기저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건 핵심이 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인데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와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입법부, 국회를 말하죠.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선출 권력인 입법부는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사무 중립성, 그리고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 누가 어떤 사건을 표적에서 재판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가 개입해서 그 재판을 관여하려 든다면 그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는 것이고 법관의 사법부 독립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사법부 내에 판사들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독일 나치, 베네수엘라 등등 특히 독일 나치 같은 경우는 검사가 판사를 겸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검사 판사가 특별하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공산당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법원의 중립성, 재판의 중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전형이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되면 바로 대한민국은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켜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표적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건 독일 나치가 했던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이야기를 장동혁 당대표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이 사진 내려주세요. 지금 이 대목에서 자신의 콘서트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자가 전직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치욕스럽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몇천 명도 안 되는 지지자들 모아놓고 콘서트를 하고 있는 저런 자가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다는 것이, 그리고 수평적 당정관계를 사사건건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한동훈이 같은 저런 자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는 것이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사사건건 야당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한파 국회의원들, 정말 치욕스럽게 짝이 없는 순간입니다. 24시간 가까이 저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 본회의당에서 필리버스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언론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까? 그 점에서 치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누구한테 과연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한동훈을 비롯한 한파 국회의원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장동혁을 욕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을 욕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휘청대면서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필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표 한번 올려보세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끝이 났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본인도 말했지만 계엄 해제에 표결했다. 그래서 계엄이 끝났다. 그런데 왜 그 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지느냐? 한동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한 것이 어떻게 곧 내란이 되느냐? 이 대목에서 한동훈이가 작년 12월 4일 날 계엄 해제 표결이 있고 나서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주선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과 악수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결국 1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통과가 되면 한동훈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 올려주신 것처럼 내란 주범에 한동훈이가 있다고 비판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월간조선 배진영 편집장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요약해서 썸머리 해드리겠습니다. 올려보시죠. 이번 호에 나온 글인데, 나치의 길, 해공 민주당의 길. 해공은 대한민국 헌정 재헌국회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재헌국회 때 민주당이 출발할 때 초대 민주당 대표가 해공 신익희였습니다. 그분의 아호가 해공입니다. 해공. 그래서 해공 민주당의 길. 자, 여기에서 배진영 월간조선 편집장은 뭐라고 하느냐? 흡사 이게 나치 같은 길로 가고 있다. 나치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히틀러 나치가 장악했던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진영 편집장은. 뭐라고 하느냐?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흡사하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을 장악했던 바이마르 헌법을 전면 부정하고 독재 국가로,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갔던 나치의 길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자. 나치는 출범 초부터 독일의 전통적인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했다. 이건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586, 똥86이라고 하죠. 586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조국당이나 진보당에 있는 저런 종북 주사파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하고 흡사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배진영 편집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는 정치인들은 이른바 586 전대엽 세대 정치인들입니다. 정청래, 김민석이 등등등. 저는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왜? 그 시기에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 자들이 그때 주장한 것은 호헌철폐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만들고 있느냐? 이른바 나치가 지향했던 전체주의 독재국가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이들은 주사파였고 그 생각을 바꾸었다고 밝힌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의회 권력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나치가 독일의 전통적인 바이마르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두 번째, 나치는 독일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집권했습니다.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된 직후인 1933년 2월 27일 의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네덜란드인 공산주의자가 불을 지른 것으로 자작극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나치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 방화 사건을 빌미로 나치 정당이 독일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나치당이 독일 의회의 다수당이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위 말해서 중도 자유정당인 자유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유당이 나치에 협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이른바
한파 국회의원들이 바로 나치당에 협조한 독일의 자유당 세력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국 윤석열 체제를 무너뜨리니 돌아온 것이 이재명 정권 세력이죠. 정청래 민주당 세력이죠.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즉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한파 국회의원 세력 10여 명은 나치에게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권력을 다 떠안긴 독일의 자유당하고 흡사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넘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치가 통과시킨 법이 뭐냐? 입법권을 국회로부터 행정부가 넘겨받는 수권법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국회가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특검법.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뭐냐? 공무원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나치가. 나치는 집권 이후인 1933년 4월에 직업공무원제 회복법을 제정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소위 말해서 유대인을 배제하고 게르만족, 아리아인, 게르만족 빼고는 다 공무원을 못하게 쫓아내는 그 법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는 내란 척결을 위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 파괴하는 거죠. 이재명 정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대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나치가 했던 1933년 4월판 직업공무원제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건 흡사 문재인 정권 시기 초기에 적폐청산법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적폐청산 광풍하고. 네 번째,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특별재판소법입니다. 독일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국회 방화 사건, 즉 아까 네덜란드인 공산주의자가 불을 질렀는데 그게 나치의 자작극이에요. 그런데 이 국회 방화 사건에서 나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나치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시키고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반역죄, 간첩죄, 안보범죄를 전담하는 인민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인민재판소는 아예 기존 사법부 밖에 두었고 나치 당원이나 친위대 장교가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들은 법률이 아닌 민족 감정에 따를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군부 길들이기입니다. 군부를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 1938년 친위대 조직과 게슈타포 조직이 일련의 스캔들 사건을 만들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블롬베르크 국방장관, 프리츠 육군 총사령관 등을 실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스맨 장군들이 앉게 만들었죠. 지금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장군들이 지금 몇 명이 재판받고 있죠. 또 다 옷 벗기죠. 이게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군부 길들이기하고.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 말 잘 듣는 예스 장군들만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정될 예정으로 보이는 정보통신망법, 언론장악, 이것도 똑같습니다. 나치는 1933년 10월 4일에 제국언론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언론 편집 책임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대중을 호도할 수 있는 뉴스 또는 독일의 명예와 존엄을 해치는 뉴스는 신문에 싣지 못한다. 그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전부 신문사 폐간, 신문사 경영진, 나치에게 붙잡혀 가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래서 결국 언론 통제를 누가 하느냐? 괴벨스가 이끄는 국민계몽선전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독재 국가의 완성이죠.
자, 이런 일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있을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야당 대표가 밤을 새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리시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동혁 대표가 그 위험성을 경고한 자료들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장표 하나 올려보세요. 해외의 특별재판부 사례, 나치 독일. 오른쪽 사진을 보십시오. 판사 법복을 입은 사람이 히틀러에게 저렇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저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아시죠? 유대인이면 다 잡아가서 가스실에서 다 죽여버리고, 나치에 저항하는 자는 다 돌격대라는 사설 군사 조직이 두들겨 패버리고 고문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고, 그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 그때 있었던 게 뭐냐? 인민법원입니다. 인민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인민법원하고 비슷한가? 이걸 장동혁 대표가 오늘 설명을 했어요. 먼저 보세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진짜 유서 깊은 국회의사당이 불이 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게 결국 나치의 자작극으로 드러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공산주의자를 시켜서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게 나치의 자작극으로 나중에 밝혀져요. 그런데 이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을 재판을 해봤더니 나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에 불복하면서 특별재판부를 신설합니다. 그게 1934년입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뒤에 특별재판소인 인민법정을 신설합니다. 나치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들을 반역죄로 몰아 처벌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 8천여 명입니다. 3만 8천여 명. 나치가 독일을 점령하고 있었던, 철권 통치했던 그 시기 동안 나치 정권에 불복했던 지식인, 언론인 등등 정치인 사형 선고받고 바로바로 즉결 처분당한 사람이 3만 8천여 명입니다. 사형 선고하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사형 집행하는 이런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인민재판소예요. 인민재판소. 또 절차적 정의가 실종된 여론조작용 재판. 판사가 검사 역할을 했답니다. 판사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합니다. 변호인의 변론권은 철저히 묵살됐습니다. 즉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으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경우를 봅시다. 쥐기현 부장판사가 갑자기 윤석열 피고인에게 야 피고!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하세요. 그게 인민재판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또 백장미단 사건이 있었는데요.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 1943년 나치에 대항해서 독일에 있는 민헨 대학교에서 대학생들하고 교수들이 구성한 비폭력 저항 그룹인 백장미단이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전단을 뿌렸답니다. 나치에 저항하는. 그랬더니 학교 경비에게 발각되면서 백장미단 사건에 관련된 일원 전체가 인민재판소에서 재판받고 바로 사형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민재판소는 사법부 밖에 있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않는 재판소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판사나 대학 교수나 언론인들 전부 어디 갔어요? 이럴 때 소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어디 갔냐고. 뭐 다 1억 이상
고액의 연봉 받으면서 어디 갔냐고 전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개돼지가 되는 거죠. 기레기가 되는 거죠. 깨어있지 않은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70여 년간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6.25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갖다 바쳤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투옥되거나 고초를 겪었는데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응? 그 당시 민주화 투쟁한다면서 쇠파이프 흔들고 화인병 집어던졌던 정청래, 김민석 이런 자들이, 추미애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베네수엘라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대법관 수를 늘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 수는 14명입니다. 이걸 26명으로 늘린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대법관이 바뀌게 되면 한 10여 명 넘게 이재명 정권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새벽에 제가 간밤에 이 필버를 본다고 좀 잠을 설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판사들이 조용한가? 그것도 한 20-30년 법관 생활을 한 판사들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장동혁 대표 말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대법관 될 수 있을까? 대법관 숫자가 14명인데 26으로 늘어나면, 그죠? 일단 12명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에 판사다가 뭐 법복을 벗고 변호인으로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 판사 대법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판사들의 가장 로망이 대법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 닫고 있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차베스 베네수엘라 정권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에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 정원했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죠? 14명에서 26명, 12명 정원하는 거죠. 늘리는 거죠. 그리고 늘어나는 그 대법관 자리에 자기들 말 잘 듣는 판사들을 앉히는 거죠. 썩어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래서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법 시스템 붕괴. 그다음 폴란드 사례도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징계 재판부를 설치해가지고 사법권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지금 대한민국 지금 뭐 내란 전담 재판부나 대법관 수 늘리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세 발이 피죠. 영국도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실청이라고. 성실청이라는 게 성이라는 게 별성자. 그러니까 스타 챔버라고 합니다. 이 천장에 별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청인데, 영국 왕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서 정치적인 적대자들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벌써 1487년이니까 거의 500년 넘게 시기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어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내리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무도 이 법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영수 교수, 고려대 장영수 교수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담재판부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건 특별재판부다.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원만 특별재판부입니다. 행정법원, 가정법원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가처분 소송이나 이혼 사건 이런 것들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전담재판부 일뿐 내란 전담재판부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오늘 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목적 표적 입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붙여놔도 이건 결국 특별재판부다 이거예요.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장영수 교수님 말씀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인호 교수, 중앙대 이인호 교수. 기존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다. 기존 재판부가 누구죠? 지기현 부장판사. 지금 이 표적 입법은 타겟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타겟으로 한 윤석열을 유죄로 만들어야 되는 이재명 정권의 목적, 민주당 세력의 목적, 그걸 수행하는 위헌적인 재판부다 이거예요. 기존 재판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석방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1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무죄를 때릴까봐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앉히고 그 판사들이 재판할 수 있는 인민재판소를 만드는 나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외대 이창현 로스쿨 교수. 내란 사건만 담당할 재판부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 남아있는 한 위헌 논란 피하기 어렵다. 이 똑같은 이야기죠. 표적 입법이라는 게 표적 입법. 누구를 향한 표적 입법? 윤석열을 계속 유죄로 만들고 범인으로 만들고 역사의 죄인으로 만드는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민주당 세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 독립은 철저하게 박살난다는 거예요. 지금 세 분의 교수님 말이 똑같죠? 자, 그럼 마지막 정청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정청래. 이 법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것이 장점이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이자가 대학 다닐 때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 관저, 그러니까 숙소입니다. 숙소. 미 대사 부인이 잠자는 숙소를 월담해서 몇 명과 같이 들고 들어가서 사제 폭탄을 터뜨리려는데 그게 안 터져요. 그랬더니 들고 간 몽둥이로 거기 집안에 걸려있던 부시 대통령입니까? 그걸 두들겨 패서 깨버리고 그래서 결국 잡혀서 실형 선고받은 그런 전력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자들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범인으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 헌법이 파괴되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박살나든 이자들은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자들에게 권력이 칼자루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누구냐는 거예요. 한동훈이 아닙니까? 한동훈을 따르는 한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찬성표 던진 그 자들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1년 만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속에 천불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지들은 주말에 콘서트 열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곧 결행을 할 것 같은데 빠져나가려고 온갖 여론 선동질이나 하고 여론 조작질이나 하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야당 당대표가 24시간 필버를 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고 또 하는데도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또 이어서 바로 정보통신망법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치가 한 짓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인민재판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처벌하고 나치는 사형시켰죠. 38,000명이 사형당했습니다. 38,000명이. 그리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거죠. 이 대목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반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술인총연합회, 한국아나운서협회 뭐합니까? 뭐하세요 지금? 다 어디 갔죠? 응? 지금 이 정보통신망법 그동안 지나온 그 경과를 보면 언론중재법을 먼저 터뜨리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먼저 작전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대 언론사들은 이건 내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정보통신망법을 자세히 보시면 타겟이 어디냐? 1인 유튜버입니다. 인터넷 신문입니다. 주요 타겟은. 요게 오늘 이제 또 필버 하더라도 내일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바로 내년 1월 달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뭐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에요. 결국 페인트 모션을 쓴 거죠. 언론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오늘 상정되어서 내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정보통신망법은 제가 며칠 전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죠. 돈으로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1인 유튜버들 때려잡는 법입니다. 이건 최대 10억 원으로 때려잡는 법입니다. 1인 미디어 사업하는 분들이 1인 유튜버들이 10억 원 징벌적 손배 맞으면 그 방송할 수 있어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방송할 수 없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세력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우파 정치평론 유튜버들 문 다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그냥 징벌적 손배를 때려버리면은 10억이란 돈을 어디서 구해요? 이 기사, 이 방송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 곱하기 5 해서 10억이다. 이러면 어느 1인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감당할 수 있냐고요. 돈으로 때려잡는 법이란 돈으로 때려잡는 법. 과연 그 정보통신망법으로 돈으로 때려잡는 법이 좌파 김어준이나 매불쇼에도 해당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살아남는 건 뭐냐? 이재명 정권의 예스! 이재명 정권 잘한다! 너무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자들만 살아남겠죠. 그게 뭐예요? 독재국가지. 중국 공산당 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체제를 벗어나서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금자탑을 세워온 바탕에 언론 자유,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이라는 체제가 있는데 이걸 지금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 그 다음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UN 표현의 자유 보고관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을 주시하면서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UN의 표현의 자유 보고관이 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 말기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투쟁이 벌어질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피켓 들고 비가 오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피켓 들고 다니면서 반대 투쟁을 하고 유튜브 방송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UN 언론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근데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관련 동향이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국민의힘 세종갑위원장 출신의 유재화 변호사 등이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 이 북한 인권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이 진정서를 어떻게 냈느냐? 그러니까 유엔에 긴급 탄원서 진정서를 냈는데 이 법안 자체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다. 또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데 이재명이 벌써 이 법안은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 진정서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판단되면은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4년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당시에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문재인 정부에 문제제기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처리할까요? 제가 볼 땐 처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정권 자체가 이 법안 하라고 지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중재법부터 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묶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정보통신망법으로 1인 유튜버 돈으로 때려잡고 인터넷 신문들 때려잡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다? 거대 언론사로 간다는 거예요. 자, 거대 언론사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거 내리세요. 정보통신망법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소위 말해서 거대 언론사 그러니까 10억 원 가량의 징벌적 손배를 때려요. 그러면 그 버틸 수 있는 언론사는 KBS, 조선일보 그 정도 뿐일 겁니다. 기자가 10억 손배 맞는데 기사 쓰겠어요? 그럼 사주가 조선일보가 무슨 재벌입니까? KBS가 무슨 재벌입니까? 기자가 10억을 손배죄를 당했다. 그러면 언론사 사주나 KBS 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무실에서 해당 법무실에서 그 소송은 대행해 주겠지만 그 기사 쓰라고 하겠어요? 쓰라고 못하죠. 그럼 뭐가 발생하느냐? 위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야, 그냥 입 닫고 살자. 몇 년 있으면 정권 대통령 선거도 있을 텐데 그냥 입 닫고 살자 우리 입에 풀칠은 해야 되지 않냐? 뭐가 싫어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전부 입을 닫아버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는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전체주의 독재국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재판소 같은 내란 전담 재판부, 언론 자유 박살 나면은 대한민국이나 중국 공산당 치하나 별반 독인 개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졌고 이걸 지금 장동혁 야당 대표가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했는데 그 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쭉 그동안 살펴보고 복기해 보면 그 자의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한다. 한 번 통수친 자는 또 통수친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기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당계 진실 앞두고 변신하는 한동훈. 웬일로 장동혁 대표를 칭찬하지? 웬일일까? 한동훈이 뭐라고 했느냐? 모두 함께 싸우자.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대구 매일신문 첫 번째 사진.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의 입장. 뭐라고 합니까? 함께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 보수가 살 길이다.
함께 극복하자고? 함께? 모두 함께?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달린 기사 제가 한번 자 사진 내리세요. 여기 보면 동아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장동혁 필버 다음날 한동훈이 뭐라고 했느냐? 모두 함께 싸우자. 모두 함께 싸우자. 언제 우리가 모두 함께 싸우는 세력이었지? 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대요. 페이스북에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 우리 당?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당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당이라고 말하는 자가 제가 한동훈의 여법을 빌리겠습니다. 우리 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뭐 이제 와서 우리 당?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 당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짓입니까? 또 보세요. 또 페북에 이를 씁니다.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다. 모두 함께? 모두 함께? 모두 함께 지키고 싸워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는데 찬성해놓고 이제 와서 뭐 모두 함께 싸우자고? 어디다가 거짓말이야. 어디다가 사기치고 있어 지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드는 느낌이 뭐냐. 이 사람 이거 쫄았군. 아주 쫄았군.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겁먹은 거죠. 자, 제가 이 한동훈이라는 자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발언을 이렇게 변해왔는지 하나하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작년 8월 27일 중앙일보. 네. 이 악문 장동혁, 웃는 한동훈. 8개월 전 이 장면이 운명을 바꿨다. 이 사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진이 찍혔을 당시에 쟁점은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찬성하느냐, 탄핵 반대하느냐 이겁니다. 간단했습니다. 노선은. 전선은 간단했어요. 뒤에 저렇게 히히낙낙거리면서 웃고 있는 저 한동훈은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돼. 잘라내야 돼. 이거죠. 장동혁은 그래도 우리 당, 장동혁은 우리 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자격이 없죠. 우리 당이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아니었고 너그 당이었지. 너그 당. 근데 이제 와서 뭐 우리 모두 함께 싸우자고? 이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이때부터 장동혁과 한동훈은 서로 다른 노선을 갔습니다. 결국 장동혁은 책임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한동훈은 지금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제명시켜야 된다고 수만 명이 지금 청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까지 장동혁 체제를 계속 비판했죠. 그걸 한번 쭉 한번 봅시다. 뭐라고 비판했는지.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전부 다 있잖아요. 한동훈 기사를 이렇게 붕붕 띄웁니다. 조중동은 한동훈이가 일단 저 영향력이 생겨야 자기들한테 좋은 거예요. 조중동은. 올드미디어는. 왜? 올드미디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기사를 굉장히 비중 있게 실어줍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이 최근에
콘서트 하면서 자 사진 한번 봅시다. 한동훈 장동혁 비판. 민주당 아닌 나랑 싸워. 이런 노골적 공격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불과 좀 며칠 전에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오늘은 뭐 모두 함께 싸우자고? 이거 수긍됩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저기 일산 킨텍스에서 뭐 자기들 지지자라고 하는 그 6070 여성들 왕창 모아놓고 민주당 아닌 내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노골적인 공격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던 자가 갑자기 왜 모두 함께 싸우자 이러죠. 그 측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아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이틀 전입니다. 장동혁, 윤석열, 김건희처럼 한동훈도 흠집을 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당 게시판 처분 내려질까 싶어서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거 쫄한 거지 한마디로. 이러고 있습니다. 측근이라고 하는 박정아. 박정아가 원주입니까? 그 다음 또 JTBC 보도 그 다음 한번 보세요. 한동훈 그냥 날 찍어내라.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채널A에 나와가지고. 이건 12월 19일입니다. 오늘 12월 25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됐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죠? 모두 함께 싸우자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김종혁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 게시판 이거 사건 때문에 한동훈계를 다 날려버린 다음에 우리가 당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중도층에게 심판을 받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장동혁 체제를 계속 흠집을 냈죠.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전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하고 라브샷을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같이 비판하는데 편을 들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어이없게도 한동훈 우리 당 보배야 손 꼭 잡으면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고 지금 이게 바로 중도를 가장한 기회주의자 변신자 배신자 세력 아니냐고 이게. 그 다음에 킨텍스에서 콘서트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또 하나 봅시다. JTBC 화면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저는 당시에 그냥 공직자의 한 명, 권력에 찍힌 권력을 들이받은 누구 말처럼 권력을 들이받은 소 같은 공직자였을 뿐입니다. 한동훈이 알아야 될 점은 문재인 정권 때 있잖아요. 탄압을 받은 공직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조사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기무사령관 기억 안 나세요? 근데 한동훈이는 뭐 했는데? 그냥 인사상 불이익받아 어디 가서 좌천돼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잖아. 그래서 뭐 한동훈이가 대놓고 뭐 삭발을 했습니까? 단식을 했습니까? 수사를 받아서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상 불이익 좀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무슨 대단한 애국투사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제 이야기 하기도 참 민망하지만 저처럼 뭐 해고가 됐습니까? 검사직에서 뭐 해고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동훈, 장동혁이 내하고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려고 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콘서트에서 한 말을 쭉 JTBC가 그 방송한 거 캡처한 겁니다.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이렇게 장동혁 체제를 흠집 내더니 왜 갑자기 모두 함께 싸우자고 하죠? 다음 사진 또 보세요. JTBC 헤드라인 저 샷입니다. 이런 노골적인 공격은 처음 본다. 한동훈, 장동혁 지도부 작심 비판. 불과 이게 며칠 전에 일이라니까요. 불과 며칠 전에. 아니 며칠 전에 장동혁 지도부를 그렇게 비판하고 싸잡아 비판하고 저 김문수 전 장관하고 라브샷 하면서
우리 당의 보배야 한동훈은 뭐 이러면서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왜 모두 함께 싸우자? 뭐 자기에 대한 징계 처분이 뭐 어느 정도까지 내려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됐나? 자, 사진 내려보세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은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맹수들은요 자기보다 센 녀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자기보다 센 녀석이 나타났다 이러면 발라당 들어눕습니다. 발라당 들어눕고 배를 보입니다. 배를. 맹수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센 녀석이 약한 녀석의 허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끊어져서 반신불구될까 싶어서 발라당 들어누워서 배를 보이는 게 맹수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하는 이 은행을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봤던 그 맹수들의 행태와 너무나 흡사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며칠까지만 해도 장동혁 이렇게 비판하더니 이제 와서 왜 같이 모두 함께 싸우자? 필보 아주 한다고 노고가 많았다. 왜 이런 소리를 하죠? 뭔 소리 듣긴 들어모야죠 지금. 본인과 본인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당 게시판 처분과 관련한 뭔가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자, 그 다음 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장동혁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이 한동훈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YTN 라디오 더 인터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한동훈 씨가 아니라 한동훈 씨보다 10배 인기가 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그 다음 카트.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러브샷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느냐. 장해찬 전 최고.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정계 은퇴 러브샷이구나. 정계 은퇴 러브샷이구나 하면서 바라봤습니다. 또 그 다음 이호선 당무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도둑질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김민수 최고위원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국민의힘 100만 책임 당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약 20만 명의 당원이 신규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당원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냐 말이에요. 천하에 누구라고 해도 국민의힘 100만 당원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게 장동혁 체제에 힘이 실려간 거 일부 중진들이 이걸 눈치를 채고 이제 살살살살 기기 시작한 거예요. 100만 당원 앞에 찍히면 끝난다. 100만 당원 앞에 찍히면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고 다음 국회의원 공천이고 다 날아간다. 이걸 이제 슬슬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체제를 만든 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브로커 카르텔들이 아니고 100만 책임 당원이라는 걸 이제 그 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동훈이 왜 이런 변신을 할까? 변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볼까요? 국민의힘 관계자, 이 보도된 겁니다. 당무감사 속도가 나니 조급한 것 같다. 뭔가 소리를 들은 거지. 예? 뭔가 소리를 들은 거지 지금. 예? 당원이 주인 맞습니다. 당원의 뜻에 거스르는 주주의 뜻에 거스르는 대표이사는 필요 없습니다. 주식회사에 주주총회 하면요 여러분 난리 나죠. 삼성전자 주총하면 난리 났었죠. 주주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벌이는 대표이사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주들인 국민의힘 주주들인 100만 당원 그리고 최근에 신규 가입한 20만 신규 책임 당원이 무시무시한 거죠. 내년 지방선거 공천할 때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요거 온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지금 한동훈이에 대한 징계 처분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가시화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한동훈을 따라다녔던 이른바 한파 정치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 보입니다. 균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지난주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던 콘서트에 한파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했어요. 맨 옆에 배현진, 유용원, 박정훈, 정성국, 뒤에 김예지 뭐 등등 있죠.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균열이.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도가 난 겁니다. 윤리위원장 인선 멈추자 다시 불붙은 당계 논란. 이거 어제 기사입니다. 친한계 내부 균열. 어떤 균열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김종혁이 올린 본인 페북 사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세요. 오늘 저녁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 오늘 저녁이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쫄쫄 굶어가면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던 그날 저녁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이렇게 모여가고 지들 송년회 하면서 술 퍼마시고 러브샷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아침 방송 발언 때문에 엄청 오해받고 있는 김근식 교수와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게 뭐지? 자, 김근식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좀 더 품을 넓히고 진중한 행보를 보이라고 조언을 한 것조차 배신자 운운하며 용서하지 않겠다고 흥분하는 분들도 개딸 윤석열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당 게시판 논란이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탄압이자 윤석열 세력의 정적 제거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가족에게 확인하고 솔직히 털고 가야 한다는 저의 조언조차 용납 못하는 팬덤이라면 그건 개딸 윤석열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악성 지지층이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딸들이 막 배신자 이러면서 김근식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김근식이 나타나는 것 같고 김종혁이 저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페북에 올린 겁니다. 여기 이 사진은 한파 관련자들이 올린 것 같은데 국민 정치인 한동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이런 그러니까 이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죠. 서서히 지금 균열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한동훈은 끝났다.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 당장 어깨 등 보이면서 사라지면 그게 배신으로 오인받으니까 서서히 한 발씩 발을 빼는 거죠. 배가 침몰하면 제일 먼저 뭐가 도망갑니까? 배 제일 밑에 있는 쥐들이 벌써 튀죠. 그 조짐이 보이고 그 균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참 눈치 빠른 사람 같은데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유재하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세종시 갑위원장이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11월 30일 한 달 안 됐네요. 당협위원장을 사퇴해버렸습니다. 유재환은 30대 후반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한동훈의 P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본인은 당협위원장 사퇴하겠다. 이유는 내년에 가족과 유학 준비를 한다 이겁니다. 아니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무슨 유학입니까? 에? 당협위원장이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데 무슨 유학이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응? 그러면 본인이 유학 가는 건지 와이프가 유학 가는 건지 자녀가 유학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학 가는 사람은 가고 자기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는 거지? 유재화 변호사,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 갑 위원장은 친한계 당협위원장임이 명백합니다. 예. 뭐 박상수 변호사 등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을까?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한동훈과 거리를 두고 이제 한동훈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유재화 변호사는 충북 충주 출신인데 충주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와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수행비서를 거쳐서 2015년에 변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카톡에 올린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재화의 눈높이 소통방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년에 가족이 유학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내려놓아야 후임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죠. 새로운 후임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훨씬 그 전에 내려놨어야지. 지난 한 8월달 한 1년 전에는 내려놔야지. 그죠? 당협위원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요. 당협위원장이 내년에 그 구청장, 뭐 군수, 구의원,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 다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그럼 1년 전에 내려놔야지. 지금 11월 30일 날 내려놓으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유학 가는 건지 뭐 본인이 유학 간다면 그건 더 이야기가 안 되고 가족이 만약에 유학 간다면 그 가족 유학 가라 하고 자기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종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뭐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이 엄혹한 시절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시려면 한국에 있어야지 왜 자꾸 외국으로 가세요? 응? 왜 외국으로 가시나? 요걸 보도한 그 충청 지역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화 위원장은 선후배의 신망이 두터운 데다 일찌감치 차세대 정치 리더로 평가받을 만큼 실력과 애국관 그리고 정의감이 뛰어나다. 유 위원장은 친한동훈계로 꼽히는데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한동훈 계열 정치인 이름이 쫙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경태, 송석준, 김영동, 박정아, 배현진, 서범수, 김예지, 고동진,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재서, 박정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호, 한지아, 김종혁. 취재 잘했네요. 외국 유학을 간다. 명분은 외국 유학을 가는 것인데 한동훈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까지 쫙 설명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동훈 끝장났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떨어져 나간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유학 가고 어떤 사람은 방송에 나가서 아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 만나서 아 또 그건 아니었어라고 또 폭탄주 한 잔 마시고 이건 무슨 소리냐? 균열이 일어나고 한동훈 세력이 깨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보 마치고 쭉 들어오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그 표정 보셨죠? 딱 정자세로 악수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무표정으로 장동혁 대표가 악수를 청하니까 금세 웃으면서 악수는 했어요. 악수하고 나서는 또 다시 표정이 돌아가죠. 뭐 그런 겁니다. 네. 여기 온도를 좀 더 낮춰주세요. 굉장히 조명 때문에 더워져요. 좀 꺼버리시든지 하세요. 자, 한동훈의 이 변신을 쭉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변신 중인데 그 진정성이 전혀 안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옆에 있는 측근들도 이제 하나둘 떠난다. 하나둘 떠난다. 야, 당협위원장 그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덥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게 지금 완전히 맛이 가고 있구나. 완전히 맛이 가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은 납작 엎드려서 배를 보인다. 왜? 척추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배를 보이면서 살려주세요 하는다. 그죠? 바로 그거다. 자, 그럼 요럴 때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요럴 때. 보수 우파 진영에서 빈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있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통합을 해서 가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체제가 망했고, 그러다가 윤석열 체제가 망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국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국의 이야기를, 조국의 멘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동훈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끝장내는데 가장 행동대원으로 앞섰던 한동훈 세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조국의 말을 빌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려보세요. 조국이 2010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태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페북에다가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다. 조국 멘트 좋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의 이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 파리채를 준비해뒀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국이 너무 멘트가 좋은데 오늘 2010년이면 이게 이명박 정권 때인데 2010년 이거 멘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고 이놈을 바로 때려잡아야 할 때다. 조국 멘트 좋았어. 네. 지금 한동훈이가 아까 뭐래요? 모두 함께 싸웁시다. 뭘 모두 함께 싸워? 너는 빠져.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거야. 너는 저리 가. 모두 함께 싸우자고 하는 멘트는 왜 그런 멘트를 하겠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에게도 역할을 달라 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역할하고 나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나오죠. 뭔가 빨아먹을 준비. 빨아먹을 준비가 뭐예요? 지분 요구하겠죠. 지분. 한동훈 없어도 내년 지방선거 잘 치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꼭 있어야 내년 지방선거 치릅니까? 아닙니다. 한동훈이 없어도 지방선거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라는 건요, 국회의원들이 뛰어다지 않아도 해당 후보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당선돼야 되니까.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 대선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대선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뛰어다녀줘야 돼요. 대통령 선거는. 왜냐? 그 해당 지역에 책임 당원들 막 움직이게 해주고, 왜? 대통령을 한 명 뽑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힘이 필요해요. 조직 동원하고, 집회한다 이러면 사람들 모아주고. 그런데 지방선거는 여러분 동네 선거입니다. 구청장 선거입니다. 도지사 선거입니다.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 선거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열심히 뛰다니게 돼 있어요. 한동훈이 없어도 돼. 한동훈 세력들이 없어도 돼. 한동훈 세력의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비례대표잖아요. 비례대표가 그 지역에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따라다니는 국회의원들 상당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 강남이에요. 강남은 배현진이나 박정훈이나 고동진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잖아요.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 나온 누군가, 시의원, 구의원으로 나온 그 누군가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책임당원이 다 알죠. 책임당원들이. 100만 책임당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게 뭐 특별하게, 한파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하게 역할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없어도 돼. 모두 함께 안 싸울 거야. 니들은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지방선거니까. 대통령 선거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총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이 말이 너무나도 귀에 쏙 들어온다 이거예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내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조국이 참 멘트가 좋은 정치인으로 보이네요.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장동혁 대표님, 조국의 멘트를 잘 기억하세요.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놈을 때려잡을 때다. 파리채로. 전기 파리채도 있다고 하던데. 지방선거 앞두고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하고 우리 모두 함께 싸우자. 뭘 모두 함께 싸워? 그동안 모두가 아니었는데. 자, 내리세요. 그만 얼굴 내려요. 조국 얼굴도 보기 싫은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국 멘트 괜찮았죠? 이 말 들으면 조국이 뭔가 좀 득도한 경제에 있는 것 같은데 좌파 진영에서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이 한동훈뿐만이 아니고 또 예의주시해야 될 인물이 또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이준석입니다. 자, 이준석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단독. 어제 저녁 기사입니다. 이준석 장동혁과 공동 단식을 구상하고 있다. 와, 이건 또 뭔 소리지? 채널A에 따르면 이 채널A가 보니까 한동훈 이야기도 빨리 전하고 이준석 이야기도 빨리 전하고 그러니까 채널A가 뭔가 그 커넥션이 있는 모양입니다. 취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채널A 기자들이. 자, 그 한동훈과 이준석을 그걸 빨대라고 하는데 그쪽 캠프에 뭐 빨대가 있는 모양이죠. 채널A에 따르면은 이준석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신년 대국민 호소 전에 나아가 공동 단식까지 검토 중이다. 공동 단식까지. 이야, 이거요. 대국민 호소 전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이 함께 연단에 오르는 안도 거론된다. 이준석은 민주당이 답을 하도록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하다. 크리스마스 오늘 이후에 공동투쟁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군중 집회에서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단식은 최종 선택지다.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서 선택하겠다. 이번 연대가 향후 지방선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물꼬가 트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 그런데 요건 이미 일주일 전에 12월 17일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식이나 삭발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단식이든 머리를 깎든지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준다. 추운 데 가서 마이크를 잡든지 하는 방법이 다 있다.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양당 의원들이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준석은 불과 한 10여일 전만 해도 뭐라고 했느냐? 장동혁은 C급 이하다. 황교안과 너무 닮았다. 황교안과 가는 길이 비슷하다. 그 결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김문수 요즘 외로움과 러브샵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같이 단식합시다. 왜 이러죠? 왜 이러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한동훈 모두 함께 싸우자. 갑자기
그동안 지 혼자 잘 놀다가 모두 함께 싸우자. 이준석, 장동혁 뭐 C급이야. 한교안과 저 너무 닮았다. 극으로 간다. 뭐 저리가 고립될 것이다. 뭐 이러더니 갑자기 단식을 같이 하자. 여러분 말씀처럼 니 먼저 해라. 그럼 니 먼저 단식을. 니가 먼저 해. 머리도 밀고. 지금 이걸 보면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뭔가 쫓기고 있는 거죠. 뭐가 쫓기고 있겠습니까? 장동혁 체제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필버한 극을 기점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대중적인 지지도가 확 높아질 겁니다. 연초되면.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나 국민의힘 언저리에서 보수우파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장동혁의 스탠스, 즉 장동혁의 포지션이 커지게 되면 한동훈이나 이준석이가 뚫고 들어올 룸이 없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이제 이제 깨달게 된 거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까 조국이가 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이 상황이 너무나도 맞는 것 같은데 이준석의 이 멘트에 대해서도 조국이 멘트를 한 번 더 올려봅시다. 조국이 멘트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이 멘트가.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고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고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다. 이거 너무 멘트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츄에이션에 딱 맞는 멘트 같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다 이거죠. 지금은 한동훈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국민의힘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당 게시판 사건 뭉개버리고 국민의힘의 지분을 챙겨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또 배신 때리고 통수 때릴 가능성이 크겠죠. 이준석은 개혁신당으로는 내년 선거가 힘들 거니까 개혁신당 지금 뭐 지지율 3%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뭐 통일교 특검이 이제 물꼬를 틀 수도 있겠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전략적 제휴를 해서 지분을 챙겨가려고 한다 이거죠. 뭔가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저렇게 변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빨아먹을 게 있다 이거죠. 그 빨아먹을 게 뭐냐? 지방선거 공천, 그 이후에 보수 우파 정당 세력 내부에서의 지분, 이거죠 이거.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대단한 애국심 있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에, 한남동에, 여의도에, 부산역, 동대구, 대전역, 광주, 금남로에 그 추운 겨울에 나왔던 애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애국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그거 추울 때 나왔습니까 한번? 마스크라도 쓰고 뭐 이렇게 변장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네. 거기는 극우들이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극우들 해놓고 이제 와서 모두 함께 싸우자고? 니 혼자 싸워 이제. 니 혼자 나가서 그 몇 명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한파 국회의원들, 비례대표들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끝장 필버 마친 장동혁, 이르면 다음 주에 MB 회동, 그가 노리는 것,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당 장악력 확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 곰곰이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연말까지는 내부 결속력 강화, 연초부터는 외연 확장.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 이야기가 딱딱 타임 테이블에 맞게 가는 거예요. 자, 내부 결속력 강화. 20만 명의 추가 책임 당원이 가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추가 당원들이 주로 어디 출신들이냐? 서울, 경기가 압도적입니다. 수도권. 그리고 2030이 많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아마 이 당에서 정치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한 중진들 입장에서 머리가 어질어질할 거예요. 대구의 주호영처럼.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가요, 당이.
책임 당원들이 이제 다 눈치채고 워낙 지난 1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다 이제 정치 고관여청이 되어 있고 뭐 이영풍 TV도 보고 다 보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소리 해도 안 믿어요.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